자, 안녕하십니까. 통계학 9주차입니다. 이제 중간시험 끝났고 9주차에서 통계적 추론에 들어가는 추정과 가설검정의 기본 원리를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9장에서 추정의 기본 원리 보시고 10장에서 이제 가설검정의 기본 원리를 갖다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추론 통계학에서 이제 통계적 추론 과정입니다. 통계적 추론해가지고 statistical inference라고 하는 단어 쓰죠. inference. 자,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얻고 그러나서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바로 통계적 추론 과정입니다. 자, 표본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로부터 모집단에 관한 정보를 갖다 얻어낸 다음에 그로부터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통계적 추론 과정인데, 자, 통계적 추론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추정, estimation이라고 하는 추정하고 또 한 가지 hypothesis testing이라고 하는 가설 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본 것처럼 데이터로부터 뭔가 인포메이션을 갖다 얻어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통계학이라고 했죠. 그리고 앞에서 봤던 그림입니다만 이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표본이죠. 샘플로부터 통계량 구해가지고 스테이티스틱 통계량 구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갖다가 인퍼런스 추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계적 추론이죠. 샘플로부터 스테이티스틱을 갖다 구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수를 갖다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계적 추론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기술 통계량과 통계량 또 확률 분포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표본 분포에 관한 지식이 활용이 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통계적 추론을 갖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추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가설 검정은 어떻게 하는가, 그 내용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추정해가지고 에스티메이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추정. 자, 추정의 목적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 통계량, 표본에서 얻어진 통계량이 있죠. 자, 표본 평균이라든가 또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그래서 이제 표본 통계량에 기초해가지고 모수의 근사값이에요. 자,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죠. 하지만 이제 모수의 근사값, 모수에 가까운 값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추정을 할 때, 표본 통계량에 기초한다고 했는데, 표본 통계량, 예를 들면, 표본 평균이 있죠. 표본 평균은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확률 변수의 표본 통계량 해가지고, 이 표본 통계량으로부터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표본 통계량을 갖다가 모수의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모수의 추정량, 이스티메이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표본에서 계산된 표본 통계량의 값, 표본에서 계산된 표본 통계량의 값을 갖다가 모수의 추정치라고 합니다. 추정량의 값이 바로 추정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본 통계량은 모수의 추정량이라고 하는 것이고, 추정량의 값, 즉 표본 통계량의 값이 바로 모수의 추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 X바는 모평균의 추정량이에요, 이제. 그래서 표본 평균의 X바가 모평균의 추정량, 미의 추정량이고, 주어진 표본으로 계산된 표본 평균의 값이 바로 모평균의 추정치가 되는 것이죠. 추정량의 값이 추정치라고 하는 거, 용어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추정량은 영어로 estimator, 그 다음에 추정치는 영어로 estimate라고 합니다. 용어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기초 통계학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된 책을 갖다 보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거나 뭐 계량경제학 이런 거 하실 때는 원서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정 개념 기본적으로 하나 보시고요. 자, 추정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정량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점 추정량이 있습니다. 어느 한 점의 추정량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인터벌 이스티메이터 해가지고 구간 추정량이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구간을 갖다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갖고 구간.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추정량이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점 추정량,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연속 확률 변수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연속 확률 변수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점 추정량을 갖다가 논의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점추정량이라고 할 때는 하나의 값이에요. 포인트입니다. 어떤 하나의 값을 사용하면서 알려져 있지 않은 모수의 값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모수에 관한 추론할 때 사용되는 추정량인데, 자, 문제가 있죠. 이거는 어떤 하나의 값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점추정치는 추정량의 값이 추정치입니다. 추정량의 값이 추정치라고 하는 거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하다못해 뭐 통계학을 강의하는 분들도 이걸 갖다 헷갈려 가지고 자꾸 용어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추정량의 값, 자, 점추정량의 값이 점추정치죠. 점추정치인데 모수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 자, 모수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 모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얼마죠? 0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모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점추정치는 모수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표본의 크기가 매우 중요하죠.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그만큼 정보 양이 증가하는 것인데, 점추정치의 경우에는 어때요? 표본 크기의 증가에 따른 정보의 양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점추정치의 경우에는 표본 크기는 다르더라도 표본 크기가 달라도 동일한 통계량 값이 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점추정치는 일단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점추정치는 모수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 또 한 가지는 표본 크기가 증가할 때 정보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점추정치의 한계가 바로 이런 점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구간 추정량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인터벌 이스티메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간을 사용하는 거죠. 구간을 사용하면서 알려져 있지 않은 모수의 값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수에 관한 추론을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추정량이 바로 구간 추정량입니다. 일정한 구간이에요. 가지고 이제 주어진 오류의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주어진 오류의 가능성 하에서 모수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구간을 설정합니다. 모수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구간을 설정해 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구간 추정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추정과 구간 추정,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년차 경영대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버는 주간 소득의 평균을 추정하는 겁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버는 주간 소득의 평균을 추정할 때, 예컨대 임의로 선택된 2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주간 평균 소득, 지금 샘플에서 25명 학생의 샘플에서 얻어진 거니까 바로 뭐죠? X바죠. 주간 평균 소득 X바는 $400이다. 400달러 하면 결국 X바가 400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뭐죠? 점추정치죠. 모평균의 점추정량의 값, 점추정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모평균이 예컨대 $380와 $420 사이에 속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구간 추정치인데, 둘 중에 뭐가 정확할까요? 점추정치보다는 구간에 속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구간에 속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점추정치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면에 구간 추정치는 그 사이에 속한다고 했으니까는 보다 진실에 가깝죠, 이게. 그래서 점추정과 구간 추정의 의미와 한계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추정량의 바람직한 특성이 있습니다. 추정량의 바람직한 특성 해가지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추정량이 되려면 불편성, 용어가 좀 그렇죠. 불편하다. 마음이 편치 않다. 불편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이아스입니다. 바이아스. 편인데 편의가 unbiasedness 해가지고 편의가 없다는 거죠. 편의가 없다. 편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편차가 없다. unbiasedness 해가지고 불편성이라고 합니다. 불편성. 다음에 두 번째는 일치성이 있습니다. 일치성 해가지고 consistency라고 그래요. 일치성.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상대적 효율성을 가져야 합니다. 바람직한 추정량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 불편성과 일치성과 상대적 효율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건이에요.
세 가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추정량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 불편성, 일치성, 상대적 효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 봐주시고, 그러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이냐? 뭐 용어 안에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말만 잘 이해하시면 다른 것들은 별 문제 없죠. 자, 편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불편 추정량. 불편 추정량 해가지고 편의가 없다. unbiased예요. unbiased estimator. 바이아스가 없는 이런 추정량입니다. 자, 불편해가지고 편의가 없다고 했는데 편이라는 게 뭐예요? 편차입니다. 편차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추정량의 기대치가 모수와 같아요. 편차가 없습니다. 편차가 없이 추정량의 기대치가 모수와 같은 추정량, 이런 걸 불편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불편 추정량. 그리고 특히 우리가 표본이 증가함에 따라, 표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불편 추정량과 모수의 차이가 더 작아지겠죠, 당연히. 자, 표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 불편 추정량과 모수의 차이가 더 작아지게 되면 이럴 때 불편 추정량은 동시에 일치 추정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치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일치성.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의 모수에 대해서 두 개의 불편 추정량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모수는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개의 불편 추정량이 존재하는 경우 분산이 더 작은 불편 추정량. 당연히 분산이 작은 게 더 효율적인 거죠. 분산은 분산은 변동성의 척도이기 때문에 분산이 더 작은 불편 추정량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추정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이라고 하는 말은 편의가 없다는 말, 추정량의 기대치가 모수와 같다는 것이고, 표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불편 추정량과 모수의 차이가 작아질 때 일치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치 추정량. 그 다음에 두 개의 불편 추정량이 있는 경우 분산이 작은 불편 추정량, 이게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추정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정량의 바람직한 특성해 가지고 불편성과 일치성, 자, 상대적 효율성이 있다는 거 먼저 확인하시고, 자, 먼저 우리가 불편 추정량에 대해서 더 추가로 보겠습니다. unbiased. 자, 불편 추정량 해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추정량의 기대치가 모수와 같은 추정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표본 평균은 x바죠. 표본 평균은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입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기대치가 나오는데 x바의 기대치인데 x바의 기대치가 뭐예요? 미와 같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표본 비율은 p-hat인데 표본 비율은 모 비율의 불편 추정량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expectation p-hat은 p와 같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표본 분산이 있습니다. 표본 분산, 표본 분산해가지고 expect s 스퀘어죠. 표본 분산이니까. 자, 표본 분산은 뭐예요? 표본 분산은 모 분산의 역시 불편 추정량입니다. 그래서 추정량의 기대치가, 자, expectation 기대치가 모수와 같은 추정량, 이런 것이 바로 불편 추정량입니다. 그래서 expectation x바가 뮤와 같고, expectation p-hat이 p와 같고, expectation s 스퀘어가 시그마 스퀘어와 같다.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불편 추정량이 됩니다. 자, 불편성이라는 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일치성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치성은 자, 표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얘기했었죠. 자, 표본 크기가 증가할 때 불편 추정량과 모수의 차이가, 표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작아집니다. 작아진다면 이럴 때는 일치 추정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본 크기가 증가할 때 불편 추정량과 모수의 차이가 작아지면 이럴 때 불편 추정량이 바로 일치 추정량이 됩니다. 자, 표본 평균은 역시 모평균의 일치 추정량입니다. 표본 평균은 모평균의 일치 추정량이다. 여기서 우리가 자, 표본 평균이 모평균의 일치 추정량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을 보세요. 베리언스 x바. 베리언스 x바의 크기가 뭐였죠? n분의 시그마 스퀘어였죠.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스퀘어입니다. 그러면 분모에 n이 있죠.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n이 증가함에 따라 작아지잖아요. 작아진다. n이 증가함에 따라 작아지게 되면 자, 표본 평균은 모평균에 접근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표본 평균은 모 평균의 일치 추정량이고 또 마찬가지로 표본 비율도 모 비율의 일치 추정량입니다. 또 표본 분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모 분산의 일치 추정량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치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표본이 25개인 X바의 표본 분포하고 표본이 100개인 X바의 표본 분포인데 당연히 표본 수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뾰족해지죠. 중심에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n분의 시그마예요. n분의 시그마 스퀘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표본 크기가 커짐에 따라 자, 접근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X바의 표본 분포 나왔는데 n이 100일 때 아주 뾰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이 25일 때는 약간 산 모양으로 보이죠. 이렇게 해갖고 자, 표본 크기가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치성이라는 개념, 일치 추정량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대적 효율성입니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자, 불편 추정량이 두 개인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이거죠. 둘 중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하는 거니까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수에 대해서 두 개의 불편 추정량이 존재할 때 분산이 더 작은 분산이 더 작은 불편 추정량이 바람직하죠. 이럴 때 이게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relatively efficient estimator라고 하는 겁니다. 자,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하고 표본 중앙값도 나왔습니다. 표본 중앙값. 자, 중앙값도 중심 위치의 척도라고 그랬죠. 맨 가운데 있는 값 나열했을 때 자, 표본 평균과 표본 중앙값 모두 모평균에 대한 불편 추정량입니다. 근데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분산은 자, 표본 중앙값의 분산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하고 뭐가 더 클까요? 당연히 표본 중앙값의 분산이 더 크죠.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자, 두 가지 모두 불편 추정량이에요. 표본 평균과 표본 중앙값 모두 모평균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지만 분산은 표본 중앙값의 분산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표본 평균이 표본 중앙값보다 모평균에 대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추정량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불편 추정량이지만 표본 중앙값의 분산이 더 크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 표본 중앙값보다 모평균에 대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추정량이 됩니다. 자, 이제 모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사실 시그마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모수는 모르는 겁니다. 모수는 모르는 거지만 우리가 방법을 알기 위해서 추정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일단 모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시그마를 알고 있다. 자, 시그마를 갖다 알고 있을 때 뮤를 추정하는 원리를 갖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갖다 알기 위해서 시그마가 알려져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을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뢰 구간 아시죠? 우리가 앞에서 또 자, 유의 수준도 했고 신뢰 수준도 봤는데 그 신뢰 수준과 관련해 가지고 신뢰 구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량을 구간 추정량을 정하는 거예요. 구간 추정량.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점 추정치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이제 구간 추정치를 사용하는데 그 추정치가 바로 이제 추정량의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뢰 구간 추정량입니다. 앞에서 봤던 중심 극한 정리가 있습니다. CLT가 있었죠. 중심 극한 정리. 자, 중심 극한 정리에 따르면 자, 모평균이 정규이거나 모평균이 정기 분포를 따르거나 또는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얼마예요? 뮤입니다. 또 표준 편차는 자, 표준 편차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스퀘어였으니까 표준 편차는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표본 평균은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이거 우리가 G통계량을 얘기한다면 G통계량 가지고 얘기하면 G통계량은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아니에요. 이 G통계량이 바로 뭐예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G통계량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는 거. 자,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아래식을 갖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는 G값입니다. 이게 G값이고, 자, G값이 G 서브 2분의 알파하고 마이너스 G 서브 2분의 알파 사이에 놓일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예요. 알파는 뭐예요? 유의 수준입니다. 자, 유의 수준인데 이제 G 서브 2분의 알파하고 마이너스 G 서브 2분의 알파 사이에 속할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 1로 보내는 거예요. 자, X바도 보내고 또 1도 보내고 마찬가지로 자, 분모에 있는 루트 n분의 시그마도 보냅니다. 1로 보내고 1로 보내고 여기다 보내야죠. 그럼 이제 그 마이너스 뮤만 남잖아요. 뮤만 남아가지고 이제 뮤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 뮤를 중심으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가지고 뮤를 중심으로 정리해 주면 뮤가 속할 확률, 뮤가 양쪽에 속할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왼쪽에는 뭐예요? 자, x바 마이너스 g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오른쪽에는 뭐예요? g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사이에 속할 확률이 얼마다? 1 마이너스 알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자, 표준 전기분포입니다. 표준 전기분포로부터 자, 표준 전기분포 해가지고 자, g 분포 얘기하는 겁니다. g 분포로부터 이제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거. 가지고 이제 요 관계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x바 우리가 한꺼번에 표시할 때 그렇게 표시를 해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가지고 어떤 이제 상한, 하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뮤에 관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에 퍼센트죠. 100을 갖다 곱했으니까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에 신뢰 구간 추정량은 어떻게 되느냐? x바 마이너스 g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x바 플러스죠. 플러스 g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 구간 추정량이에요. 자, 뮤에 관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 추정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신뢰 상한이라고 하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걸 신뢰 하한이라고 합니다. 신뢰 하한 해가지고 lower confidence limit 해가지고 LCL이라고 그래요. LCL lower confidence limit 해가지고 뭐예요? x바 빼기 g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반면에 신뢰 상한은 뭐가 되는 거예요? upper confidence level 리미트 해가지고 UCL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x바 플러스 g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플러스 해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서 신뢰 수준은 얼마예요? 신뢰 수준은 자, 유의 수준이 알파니까 신뢰 수준은 퍼센트로 해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신뢰 수준의 의미는 앞에서 우리가 자세히 봤었죠. 또 제가 중간 시험에도 포함을 시켜서 냈기 때문에 아마 다 자세히 보셨을 것입니다. 자, 신뢰 수준은 동일한 표본 크기를 가지는 표본들에 대하여 자, 동일한 표본 크기입니다. 동일한 표본 크기를 가지는 표본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가지고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이들 신뢰 구간들이 실제로 모수를 포함하는 비율이에요. 모수를 포함하는 비율. 이것이 바로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신뢰 구간들을 구할 때 이들 신뢰 구간들이 실제로 모수를 포함하는 비율. 이게 바로 신뢰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설정하는 게 95%예요. 95%를 설정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95%의 신뢰 수준은 자, 동일한 표본 크기를 가지는 100개 표본이 있는데 그로부터 구해진 신뢰 구간들의 95%가 실제로 모수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신뢰 구간들의 95%가 실제로 모수를 포함한다는 것.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 그 G 서브 2분의 알파가 있었는데 이 값이 중요합니다. 자, G 서브 2분의 알파 해가지고 90% 신뢰 수준의 경우인데 90%라고 할 때는 뭐죠? 1 마이너스 알파가 90% 아닙니까? 그럼 알파가 얼마예요? 10%죠. 그러면서 G 서브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면 얼마예요? 5%죠. 5%니까 G 서브 0.05입니다. 이 값이 얼마예요? 1.645입니다.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G 서브 2분의 알파, G 0.05는 1.645다. 만약에 신뢰 수준이 95%라고 하게 되면 신뢰 수준 95%다. 이럴 때는 알파가 5% 아니에요. 그럼 G 서브 2분의 알파는 G 서브 0.025죠. 0.025인데 이 값이 얼마냐? 이 값이 1.96입니다. 그 다음에 99% 신뢰 수준의 경우에는 알파가 1%입니다. 그럼 G 서브 2분의 알파는 G 서브 0.005죠. 0.005일 때 값은 2.575입니다. 이거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재고 관리할 때 안전재고 구하잖아요. 안전재고 구하게 되는데 안전재고, 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좀 더 여유있게 재고를 갖다 보유하는 건데, 그러면 여유있게 재고를 갖다 보유할 때 얼마나 보유할 것이냐. 자, 신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신뢰 수준을 갖다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 최고 경영자가 결정을 해야죠. 근데 신뢰 수준이라는 게 그겁니다. 근데 고객 서비스율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고객 서비스율이라고 할 때는 품절률에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품절률은 뭐죠?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비율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안전관리, 또 재고관리, 생산관리 분야에서는 자, 고객 서비스율 더하기 품절률, 이게 바로 1 또는 100%입니다. 100%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 서비스율을 갖다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거, 이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재고를 구할 때는 안전계수 곱하기 자, 수요의 표준편차 시그마 있죠. 자, 수요의 표준편차 곱하기 루트 리드타임 해가지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재고 수준을 갖다 구할 때 리드타임과 수요의 표준편차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최고 경영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고객 서비스율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안전계수를 갖다 곱하는데 안전계수가 바로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고객 서비스율을 갖다가 90%로 한다고 하면 안전계수는 1.645가 나옵니다. 1.645 시그마 곱하기 루트 리드타임. 만약에 자, 신뢰 수준, 즉 고객 서비스율을 95%로 한다 그럴 때는 뭐예요? 안전계수가 1.9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99%의 신뢰 수준을 정한다. 이럴 때는 2.575. 그래서 이것이 뭐 재고관리라든가 여러 군데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뭐 실제로 앞에서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요새는 품질관리도 뭐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 통계적 품질관리입니다. 통계적 품질관리 해가지고 SQC라고 그래요. Statistical Quality Control.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품질관리를 위한 기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식시그마 기법이 있어요. 식시그마. 자, 우리가 식시그마 자, 앞에서 정규 분포에서 봤지만 자, 오른쪽 왼쪽 맨 끝부분에서 닿게 되는 부분이 얼마 수준이죠? 3시그마 수준이죠. 거의 닿는 부분이에요. 가로축하고 분포의 선이 닿는 부분이 3시그마까지 닿잖아요. 근데 3시그마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4시그마, 5시그마가 아니라 6시그마.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키워준 것 중에 하나가 그 철저한 품질 관리고 그 철저한 품질 관리의 기법으로서 식시그마 기법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 통계적 품질 관리예요. 그럼 식시그마는 얼마냐? 식시그마가 3.4 ppm 수준이에요. 3.4 ppm은 뭘까요? ppm은 파츠 퍼 밀리언. 파츠 퍼 밀리언 해가지고 100만 개 중에 3.4개 정도의 분량만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완벽한 품질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계적으로 이런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고객 서비스율과 관련해가지고 안전 재고 구할 때 이런 것들이 쓰이는 거예요. 자, 90%일 때 얼마? 1.645. 95%일 때 G 서브 2분의 알파가 얼마? 1.96.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제일 많이 쓰죠. 99%라고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객 서비스율을 높인다. 그러려면 뭐예요? 재고를 많이 보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재고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재고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 95% 수준에서 안전재고 구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재고를 갖다 유지하는 걸 선택합니다. 자, 95%일 때 얼마? 1.96입니다. 뒤에 가면 연습 문제 또 계속 나올 때 이게 나와요 또. 그러니까 지금 나왔을 때 외워두시라는 얘기입니다.
90%일 때 G서브 0.05, 1.645. 자, 95%일 때 G서브 0.025, 1.96입니다. 저 이제 예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돌 컴퓨터라고 나와 있는데 돌 컴퓨터는 자기 자신의 컴퓨터를 제조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직접 컴퓨터를 갖다 인도한다. 인도 속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돌은 가장 인기 있는 5개의 컴퓨터를 만들고 전국에 퍼져 있는 물류센터, 창고로 수송한다. 그럼 이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창고에서 마무리 조립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보내는 겁니다. 이 전략이 아주 유명한 전략입니다. 원래는 돌이 아니라 델 컴퓨터죠. 컴퓨터 업계에서 후발주자인데 후발주자지만 지금 전 세계 컴퓨터 점유율 1등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 회사 빼고 1등이죠. 그런데 이제 돌 컴퓨터가 델 컴퓨터가 사용한 전략이 그거예요. 전략적 지연이라고 해가지고 지연 전략입니다. 포스트폰먼트 전략적 지연해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거예요. 고객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5개 컴퓨터만을 5개 모델만 대량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창고로 수송합니다. 이제 고객이 주문하게 되면 그 주문 옵션에 맞게 마무리해서 고객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의 이점도 얻으면서 뭐요? 고객 요구도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델 컴퓨터가 사용한 전략이 다품종이면서 대량 생산하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산업사회의 경우엔 소품종 대량 생산, 고객 욕구는 무시하는 거죠. 싸게 만든다,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러다가 고객 만족이 강조가 되면서 그 다음으로 변한 게 뭐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었죠. 근데 이게 다품종 대량 생산을 실현하게 된 게 바로 델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델 컴퓨터의 그러한 전략을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대량 고객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공급사슬 관리에서 아주 유명한 전략이에요. 그 전략을 예로 들은 겁니다. 일단 가장 인기 있는 5개 컴퓨터 모델을 만든 다음에 전국에 있는 물류센터로 보낸 다음에 고객이 주문하게 되면 마무리해가지고 직접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전략은 문제가 뭐냐?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높은 재고 수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높은 재고 수준을 요구한다. 이게 이제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한 재고를 갖다가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죠. 재고를 갖다 많이 보유하게 되면 품절은 줄어들지만 그러나 뭐요? 재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걸 줄이는 게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생산 운영 관리자가 재고 모형을 사용하기 원한 겁니다. 일단 그 생산 관리자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리드 타임 동안 수요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리드 타임 동안, 리드는 뭐죠? 리드 타임은 주문한 다음에 주문한 제품이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제품을 주문한 다음에 주문한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 짧을수록 바람직하죠, 당연히. 고객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고, 더 최적의 재고 수준을 갖다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적의 재고 수준을 갖다 알려면 모평균을 알아야 돼요. 모평균을 갖다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표본 평균을 구해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해야죠. 그래서 일단 25개 리드 타임을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간 동안에 수요를 기록했어요. 생산 운영 담당자는 리드 타임 동안 평균 수요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 추정치를 구하기 원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95%입니다. 95% 신뢰 구간 추정치를 구하기 원한다. 그리고 사실은 모르지만 오랜 경험으로부터 모 표준 편차 시그마가 75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모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신뢰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모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는 가정입니다. 여기서도 75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해서 나온 게 25개 샘플이 나왔습니다. 25개 표본 나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표본 평균 구해가지고 정리하죠. 가지고 이걸 가지고 리드 타임 동안 평균 미웁니다. 그 리드 타임 동안의 평균에 관한 95% 신뢰 구간을 추정하기 원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연수 문제 풀 때마다 다 나오는 게 그런 순서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식별, identify. 자, 뭐가 문제냐?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거죠. 알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 식별하는 겁니다. identify.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데이터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세 번째로 해석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먼저 identify 해가지고 식별하는 게 그겁니다. 알고자 하는 게 뭐냐? 알고자 하는 게 뭐냐? 여기서는 리드 타임 동안 평균에 관한 95% 신뢰 구간을 추정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추정되어야 하는 모수는 뭐예요? 뭐 평균 미우지요.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신뢰 구간 추정량은 뭡니까? x바, 자, 표본 평균에서 x바 구하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g 서브 2분의 알파. 자, g 서브 2분의 알파 값은 정리했습니다. 이 경우 g 서브 2분의 알파가 얼마예요? 95%의 신뢰 구간 추정치를 구하기 원하는 거니까 95%라고 하면은 이 g 서브의 알파가 뭐예요? g 서브 2분의 알파가 1.96이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자, 시그마는 알려져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자, 신뢰 구간 추정량 나왔습니다. 뭐 식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x바 구해가지고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뢰 구간 추정량을 사용하려면 알아야 되는 정보가 뭐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x바죠. x바는 자, 표본 25개가 있죠. 25개 표본으로부터 x바 구합니다. 자, 370.16 나옵니다. 자, g 서브 2분의 알파인데 알고 있죠? 얼마예요? 1.96입니다. 시그마는 알려져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75입니다. n은 25개예요. 표본.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합니다. 여기다 x바 집어넣고 g 서브 2분의 알파 1.96이라고 했고요. x바는 370.16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몇 개입니까? 25개입니다. 루트 25분의 시그마 알려져 있다고 했죠? 75. 구해가지고 정리하기 위해서 구하면 자, 신뢰 하한이 340.76, 신뢰 상한이 399.56이 나옵니다. 자, 계산한 겁니다.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해석을 해야죠.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하는 과정이 이제 세 번째 과정입니다. 자, 컴퓨터인데 엑셀 출력물을 이제 보셔야 돼요. 같이 엑셀 출력물. 자, 여기 지금 G 추정치죠. G 추정치. G estimate 추정치인데 미인에 관한 추정치예요. 자, G 통계량의 추정치인데 미인에 관한 추정치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자, D가 이제 여기 수요가 나와 있죠. 자, 미인은 얼마? 370.16. 엑셀이 계산해서 줘요. 그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뭐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해가지고 자,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가 80.783 나오고 관측치 몇 개? 업저베이션이 관측치입니다. 표본 수예요. 업저베이션 관측치가 25개입니다. 시그마. 자, 시그마가 바로 표준 편차인데 이렇게 주어져요. 엑셀 출력물에서는 시그마라고 나옵니다. 그 시그마라는 부호 쓰는 게 아니라 시그마라고 나와요. 자, 75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자, 신뢰 하한과 신뢰 상한을 엑셀 출력물이 다 계산해 가지고 보여줍니다. 340.76과 399.56 주어집니다. 자, 계산 끝났습니다. 엑셀 출력물까지 나왔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이걸 보고 해석을 해야죠. 해석 인터프릿 해석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리드 타임 동안의 평균 수요는 자, 요 사이로 추정된다. 추정. 가지고 자, 이러한 정보가 최적의 재고 모형 구축을 위한 투입 요소로 사용되는 겁니다. 최적의 재고 모형의 구축을 위한 투입 요소로 사용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러한 리드 타임 동안 평균 수요에 관한 구간 추정인데 지금 우리가 얼마로 정했죠? 95%의 신뢰 수준을 정했습니다. 95%의 신뢰 수준. 그럼 이게 어떤 의미예요? 95%의 신뢰 수준은 자, 지금 이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할 때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얻어지는 신뢰 구간들 중 95%가 실제 모평균을 포함한다는 거죠. 95%가 실제 모평균을 포함한다. 그럼 당연히 모평균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5%는 95%만 모평균을 포함하는 거니까
나와 있지만 불행하게도 구해진 신뢰 구간이 실제로 모평균을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얼마? 5%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자, 실제로 모평균을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5% 정도는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또 추가해서 본다고 하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그 신뢰 구간 추정 결과 모평균이 340.76과 399.56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 95%다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확률이 아닙니다. 이게 확률. 왜? 모평균은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모평균은 확률이 부여되는 변수가 아닙니다. 모평균 확률이 부여되는 변수가 아니라 고정된 값을 가지는 모수란 말이에요. 모수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요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 95%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평균에 관한 신뢰 구간 추정치를 모평균에 관한 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말 주의하셔야 돼요. 모평균에 관한 신뢰 구간 추정치를 모평균에 관한 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신뢰 구간 추정치를 해석하기 위해서 신뢰 구간 추정량은 추정치는 값입니다. 값이고 추정량. 신뢰 구간 추정량이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로부터 도출되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 구간 추정량은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로부터 도출됐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표본 평균에 관한 확률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사용했죠? 표본 분포를 사용했습니다. 표본 평균에 관한 확률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본 분포가 사용됐다. 그래서 약간의 조작이 있지만 조작해야 돼요. 식을 좀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식을 조작해가지고 조작이 있지만 신뢰 구간 추정량도 표본 평균에 관한 확률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이 얘기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이 경우에 확률이 아닙니다.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이 95%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치를 모평균에 관한 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이 표본 평균에 관한 확률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본 분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작을 통해서 신뢰 구간 추정량도 이거 중요합니다. 신뢰 구간 추정량이 표본 평균에 관한 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하고는 이제 상반되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본 평균에 관한 확률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뭐가? 신뢰 구간 추정량이. 여기서 모평균에 대한 100 곱하기 1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 추정량입니다. 모평균에 대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 추정량. 표본 평균이 실제로 모평균을 포함한 구간을 가지는 값을 가질 확률이 말이에요.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 추정량. 표본 평균이 실제로 모평균을 포함할 구간을 가지는 값을 가질 확률이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라는 거죠. 95% 설정한다면. 그래서 일단 우리가 표본 평균만 계산되면 모평균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는 신뢰 구간 나오죠. 표본 평균이 계산되면 모평균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는 신뢰 구간. 표본 평균 x바가 구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x바 마이너스 g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뭐예요? 플러스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해집니다. 그러나 이 구간이 실제로 모평균을 포함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평균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는 신뢰 구간을 구했지만 뭐요? 실제로 모평균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5% 정도는 모평균을 포함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신뢰 수준이 95%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게 그겁니다. 95%의 신뢰 구간. 자, 동일한 표본 크기의 표본들로부터 계산되는 표본 평균 값들에 의해서 구해지는 신뢰 구간들 중 95%만이 실제로 모평균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 다시 한번 95%의 신뢰 구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95%의 신뢰 구간, 동일한 표본 크기의 표본들로부터 계산되는 표본 평균 값들에 의해서 구해지는 신뢰 구간들 중 95%만이 실제로 모평균을 포함한다는 것. 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한 개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이 있다. 주사위 한 개 던집니다. 그럼 이제 확률 변수 x를 갖다가 점에 수다. 그럼 확률 변수 x의 모평균을 추정하기 원한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확률 변수 x의 모평균은 얼마야? 3.5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추정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뮤는 3.5고, 자, 시그마 스퀘어는 얼마였죠? 2.92였고, 시그마는 1.71이었습니다.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확률은 보입니다. 알려져 있고, 뮤는 3.5고, 시그마는 1.71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건데 한번 추정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합니다. 시그마는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고, 뮤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가정을 합니다. 알려져 있지 않다고 가정한 다음에 이걸 추정해 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지만 모른다고 가정하고서 이걸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 크기 n이 100인, 표본 크기가 100인 표본을 사용하는 경우, 자, 여기서 이제 모평균에 관한 신뢰 구간 추정량인데 90%입니다. 자, 90%일 때는 G 서브 2분의 알파의 값이 얼마예요? 1.645입니다. 1.645. 그래서 90%의 신뢰관 추정량이니까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아예 함께 정리했습니다.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테분의 시그마입니다. 자,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게 x바 추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계산하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1.645. 자, g 서브 2분의 알파가 1.645입니다. 1.645 곱하기 자, 표본 크기가 얼마? 100입니다. 자, 루트 100분의 시그마 얼마요? 1.7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계산했더니 x 바 플러스 마이너스 0.281이 나와요. 0.281. 자, 그래가지고 이거 계산해 보게 되면 자,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크기가 100인 표본들을 반복적으로 추출합니다. 표본 크기가 100인 표본을 갖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추출을 해요. 가지고 90%의 추정치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뢰 구간 추정치들 중에서 10%만이 뭐예요? 10%만이 실제로 모평균을 포함한다는 거죠. 자, 모평균에 관한 90%의 추정치를 갖다 구한다. 그럼 이러한 신뢰 구간 추정치들 중에서 10%만이 실제로 모평균을 포함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뢰 구간 추정치를 해석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이제 실제로 해석해 본 게 나옵니다.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린 거예요. 표본 크기가 100인 40개 표본, 40개나 표본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표본 크기가 100인 40개 표본. 주사위 몇 번 던진 거예요? 주사위 몇 번 던졌습니까? 주사위 4,000번 던진 거예요. 4,000번 던진 건데, 그러면 이제 결론이 거의 뭐 정확히 나오죠. 근데 어느 세월에 4,000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다 시뮬레이션을 해줘요. 실제로 4,000번 주사위 던진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갖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관한 90%의 추정치를 정리한 것이 표에 나와 있는데 표 9-9.2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추정치들 중에서 실제 4개 100개 중에 40개 표본인데 그 중에서 4개는 실제의 모평균을 포함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정치들 중에서 4개는 실제 모평균 3.5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다. 그래서 애플리 15 해가지고 모평균의 신뢰 구간 추정치에 대한 해석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을 갖다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실내 구간 추정치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구간 길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론은 그래요. 뭐냐면 넓은 실내 구간 길이는, 자, 실내 구간 길이가 넓어요. 넓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예요? 정보는 적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넓은 실내 구간 길이는 적은 정보를 제공한다. 예컨대 자, 회계사의 평균 연봉이 있다. 자, 공인회계사 회계사 CPA라고 합니다. CPA 해가지고 CPA라고 하죠. 평균 연봉에 관한 95%의 신뢰 구간 추정치가 15,000달러하고 10만 달러 사이에 있다. 이건 뭐 의미가 있나요? 좋은 정보가 되나요? 평균 연봉이 15,000달러 사이하고 10만 달러 사이에 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이런 정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 회계사의 평균 연봉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 추정치가 42,000달러하고 45,000달러 사이에 있다. 뭐 대략 이 정도 번다. 알겠죠. 그렇죠? 그만큼 좁은 신뢰 구간 길이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정확한 정보를. 이게 의미가 있지 이건 의미가 없죠. 15,000달러와 10만 달러 사이에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42,000과 45,000 사이 이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신뢰 구간 추정치 42,000과 45,000 사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잖아요. 짧기 때문에 따라서 회계사의 평균 연봉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첫 번째, 넓은 신뢰 구간 길이는 적은 정보를 제공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자, 신뢰 구간의 길이가 좁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을 때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건 누가 딱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신뢰 구간 추정치의 길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뭐 있습니까? G 서브 2분의 알파, 신뢰 수준이죠. 얼마나 할 것이냐. 자,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루트 n이 뭐예요? 표본 크기. 자, 세 번째가 뭐예요? 모 표준 편차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 구간 추정치를 갖다가 해석함에 있어서 좁은 구간 길이가 바람직한 건데 이럴 때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세 가지입니다. 신뢰 수준, 모 표준 편차, 표본 크기의 함수도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분해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신뢰 수준이 커진다. 신뢰 수준이 커집니다. 신뢰 수준이 커지게 되면은 1.645, 90%일 때 1.645, 95%일 때 1.96, 99%일 때 2.757 나와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뭐예요? 신뢰 수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은 넓어지는 거죠. 당연히. 신뢰 수준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은 넓어지고 신뢰 구간이 넓어지게 되면 더 적은 정보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알파일 때 0.95, 1-알파 이퀄 0.95, 0.90일 때, 그 다음에 1-알파가 0.95일 때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1.645 곱하고 이럴 때 1.96 곱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넓어지죠. 신뢰 구간이 넓어지고 넓어지게 되면 더 적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자, 모 표준 편차 시그마의 값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은 더 넓어지는 것이죠.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신뢰 구간은 넓어집니다. 자, 시그마가 분자에 있잖아요. 분자에. 그래서 자, 평균도 갖고 same mean, different standard deviation인데 지금 시그마만 달라요. 시그마가 1일 때, 2분의 1일 때, 3일 때 구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 시그마의 값이 커지게 되면 신뢰 구간은 더 넓어집니다. 자, 세 번째 표본 크기 중요하죠. 자, 표본 크기가 증가할수록 표본은 분모에 있습니다. 분모에 있기 때문에 표본 크기가 증가할수록 신뢰 구간은 짧아집니다. 짧아지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근데 우리가 늘 겪는 거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표본 크기를 증가시키려면 그만큼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도 이해하셔야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갖고 봤습니다. G 서브 2분의 알파 N 시그마 가지고 자, 신뢰 구간 추정량의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구간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 갖고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 지금 표본 크기를 증가시킬수록 표본 크기가 증가하면 그만큼 구간이 좁아지고 구간이 좁아지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갖다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적정한 수의 표본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거죠. 표본 크기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얼마의 표본 크기를 할 것이냐는 거죠. 자,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본 데서 역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식 나와 있죠. x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g 서브 2분 알파하고 1루트 n분의 시그마 나왔죠. 그럼 여기서 거꾸로 뭐예요? 시그마를 구하는 거예요. n을 구하는 거예요. n을 구하게 되면 적정한 n의 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n 나오겠죠. 자, 이제 그래서 자, 일단 추정량과 모수의 차이를 갖다 표본 오차라고 합니다. 자, 통계량을 통해서 추정한 추정량하고 모수의 차이를 갖다가 표본 오차라고 그래요. 샘플 에러. 그리고 추정량과 모수의 차이를 갖다가 추정 오차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추정 오차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봤지만 자, 모평균의 추정을 위한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단계별로 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뮤에 관한 100 곱하기 1-알파%의 신뢰 구간 추정량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나왔습니다. 자, 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로부터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추정 오차라고 했습니다. 추정량과 모수의 차이가 추정 오차입니다. 자, 추정량과 모수의 차이가 추정 오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추정 오차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추정 오차는 뭐예요? x바 마이너스 뮤의 절대값이에요. x바 마이너스 뮤의 절대값인데 이게 뭐예요? g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다는 거죠. 작다. 그럼 이때 자, 추정 오차의 허용 크기 요걸 갖다 b로 나타냅니다. 일단 요걸 b로 나타내요. b로 나타내 가지고 그러면 b는 g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이렇게 해가지고 b로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n을 구하는 거예요. 이 n 값을 구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적정한 표본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표본수에도 자, g 서브 2분의 알파를 얼마로 할 것인가, 시그마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뭐예요? 적정한 표본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 표준 편차 시그마 신뢰 수준 1-알파 따라서 g 서브 2분의 알파 추정 오차의 허용 크기 b가 주어지면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표본 크기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n을 구하는 거예요. n. 제곱한 다음에 정리하면 금방 나오죠. 가지고 이럴 때 자, 적정한 표본의 크기는 n 해가지고 b분의 g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해가지고 전체 값을 제곱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적정한 표본 크기가 되는 겁니다. n은 b분의 g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 해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적정한 표본 크기예요.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생산 운영 담당자의 경우 나왔었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다 수집하기 전에 몇 개의 리드타임 수요를 수집할 것인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봤던 예에서 자,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75, 신뢰 수준 1-알파인데 0.95였습니다. 95%의 신뢰 수준. 자, 추정 오차의 허용 크기를 갖다 b로 설정을 해서 b를 16으로 설정했어요. 추정 오차의 허용 크기 b를 16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럴 때 표본 크기를 몇 개로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g 서브 2분의 알파는 얼마? 0.95라고 그랬죠. 0.95. 그러니까 g 서브 2분의 알파는 얼마? 1.96. 자, 시그마 얼마? 975. b는 얼마? 16이라고 그랬죠. 자, 넣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제곱하면 84.41 나옵니다. 84.41이니까 85개 리드타임 구간이 표본으로 추출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추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통계적 추론의 가장 기초가 되는 추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보시고 다음번에는 가설 검정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